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에요. 비폭력 대화.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셀 로젠버그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 중앙정부의 후원으로 중재와 대화 기술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처음으로 비폭력 대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84년에 MVC 센터를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의 약자예요. Non-Violence Communication, 그 약자인 MVC 센터를 건립을 해요. 그래서 MVC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MVC란 비폭력 대화란 무엇인지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이다. 이는 이러한 대화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게끔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분노를 자아내고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말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와 욕구에 초점을 두고 신선을 북돋우는 말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대화 방식이다. 네. 여기서 그래서 그 MVC 모델로 4가지를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샌디에이고의 한 워크숍에 참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이 참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남편이 이분한테, 아내한테 이혼하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MVC 연수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알았다고 해요. 남편이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참가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나는 MVC 교육을 통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뿐 아니라 받는 것은 이제 듣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는 느낌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자 그 뒤에 있는 그 느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고 나서 이분이 이혼을 했냐? 네,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속의 느낌들을 읽어내고 내가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남편이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본인도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두 분 다 인생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받아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비폭력 대화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MVC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느낌, 세 번째가 욕구, 네 번째가 부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나에게 유익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비결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부를 떠나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명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것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한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뱉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례도 나오고 그런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시거든요. 예시를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은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관찰인지 평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 부분은 관찰이에요. 그리고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 부분은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내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은 관찰이 아니라 평가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이 말이 평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25년간 내 아버지는 월급의 10분의 1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다. 그런 말이 관찰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10가지면 10가지 예시를 들어주고요. 거기서 어떤 건 관찰이고 어떤 건 평가인지 거기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왜 평가이고 이 말은 왜 관찰인지, 관찰의 표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이잖아요. 느낌은 뭐냐면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해요. 우리가 아픈가, 무서운가, 기쁜가, 즐거운가, 짜증이 나는가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로는 자신이 알아차린 느낌이 내면에서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해요. 그 욕구를 알려면 나의 마음속에 그 내면에 무엇이 어떤 욕구로 인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아들을 둔 어떤 엄마가 이제 아들이 자꾸 양말을 여기저기 막 꼽져서 뚫도 말아서 던져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 관찰, 느낌, 욕구에 대해서 부탁까지 MVC 그 모델로 해서 표현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필릭스야, 더러운 양말 2켤레가 돌돌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또 새 짝이 TV 옆에 있는 걸 보면 엄마는 짜증이 난다. 네, 관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난다. 나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엄마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욕구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럿이 함께 쓰는 방은 좀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이 나는 좋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좋거든. 나의 욕구를 세 번째 단계 이야기하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말들을 내 방에 놓든지 세탁기에 넣어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부드러운 언어로.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좋은 관계로
아들과의 좋은 관계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딱 봤는데 양말이 막 굴러다녀요, 여기저기. 그러면 너 양말 이렇게 벗어놓으면 어떻게, 세탁기 두랬지? 그런 식으로 명령조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놓지 말고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면 세탁기에 좀 넣어줄래?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항상, 아니면 부모님이니까 약간 명령조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명령조로 받아들일 때도 참 많아요.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을 부탁으로 듣지 않고 명령한다, 나한테 요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좀 더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거부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고, 무조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찰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인지 관찰하는 것인지, 그 표현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도 내가 욕구하는, 표현하는, 묘사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빼곡하게 예시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인간관계에서 내 의견도 잘 전달되고, 그리고 상대방 의견도 정확하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생각하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가 생기겠죠. 여기 이 책을 쓰신 분의 어머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의 어머니가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에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가해서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도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리고 참가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동안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한참 만에 창백한 얼굴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돼서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든 사실 하나를 나는 지금 깨달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36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 내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단다. 네.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슬쩍 암시를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의견을 솔직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뭐 열심히 요구하는데 안 들어준다, 상대방이 안 들어준다 생각이 드시면 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러한 노력이 참 중요하고, 가족 간에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내가 자꾸 배우고 훈련해서 연습해 나가고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더 좋은 관계로 내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